대한민국의 현 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안 나온다 이러면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관 목사님 대신 요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고 헷갈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과 비상계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던데, 우리 김황선 교수님이 드디어 유권 해석을 정확히 내려놨고, 아마 여기는 흔들림 없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거 안산 시민 중에 전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학성 교수님 모십니다. 제가 그 내란하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요새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권한 대행의 문제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두 부분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하고요. 권한 대행에 관한 전반적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예, 목사님. 권한 대행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설명해. 많은 걸 할 수 있죠, 목사님. 네, 필요한 많은 것을. 우리 형법상 내란죄를 보면요, 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거다.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폭동이 뭐냐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해요.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 이유된다. 대규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수가 결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적어도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한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폭동은 10명이 모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대법원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계엄으로 폭동이 없었습니다. 강의하는데 산만합니다. 이거 빨빨 앉으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은 제가 여기서 PPT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어제와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이 대법원이 폭동이란 말을 하면서 한 지방의 평온이란 말을 왜 했겠느냐. 이 형법 조문은 이거보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 이걸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음에 이걸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서 근데 폭동이 있든지 또는 일부라 그랬으니까 한 지방 전체에 폭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정리를 못했는데 고검장을 지낸 A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쪽 대통령 측에서는 폭동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재밌어요. 헬기로 계엄군 투입해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었다. 폭동에 해당한다. 이게 맞습니까? 헬기로 계엄군을 이제 이 국회에다가 투입했는데 모든 사람이 떨었다? 이걸 폭동이 있었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 헬기가 사격을 안 했잖아. 아니 헬기가 몇 대 뜬다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떱니까? 모르는 사람이 천지였었고 적어도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은요 영등포구에 있단 말이죠. 영등포구 전체가 폭동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 내란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경우란 말이죠. 여러분 예컨대 언론사에서 보면 국헌문란이란 말은 계속 떠드는데 폭동이란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폭동을 전제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고검장 얘기는 헬기가 몇 대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놈 정신이 있는 놈입니까?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거를 조선일보가 오늘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니 현직 검사장이 그래요? 아니 근데 전직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제명시켜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내란죄가 왜 안 된다고 제가 목 놓아 부르짖는가 하면
내란죄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폭동은 뭐예요? 100사람이 모여서 으쌰한 게 아니고 한 지방 전체의 평온과 질서를 해할 정도의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폭동이 없었다면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그런 말 했어요. 내란은 일고의 가치 없지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속동현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상당히 자신 있는 얘기고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요. 국헌 문란이 있는데 다음이요. 우리 이제 그 법에는 국헌 문란이라는 개념이 다의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형법이 스스로 국헌 문란의 정의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또는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번에 비상경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그 국가기관을 전복하려고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적도 없어요. 국회가 과반수가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정당하게 할 정도로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또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이 뭐가 아쉽다고 국헌 문란을 노리겠습니까? 국헌 문란이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또는 일부 군인이라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갖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자리를 놓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런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헌법사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따라서 이번에 이 비상경으로는요, 고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이요. 이 내란죄는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요,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형법은 우두머리를 수괴라고 하는데 사형 무기로 되어 있고요. 주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폭동에만 참여한 자. 이 부하 수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 40년 만에 처음 접하게 되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 형법 교과서 보고 나서는 내란죄를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제가 다시 이제 기억을 이제 더듬게 되는데 이 부하 수행자 함께 행동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들 전원을요,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에서 적극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 부하 수행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다 처벌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사령관들은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리가 있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리를 가장 혜택받는 인간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범법 삽실이 거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리를 받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내란죄의 수괴다라는 그 한마디를 던지니까 모든 나라가 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인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내란죄가 안 된다는 말은 제가 광화문 애국 세력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로서, 헌법 교수로서 이 양심에 입각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대통령의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있어요. 다양한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내고 특검도 만들어내는 입법 독재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국정 마비를 시켰어요. 예산농단도 있었는데, 다른 예산농단도 중요한 농단이지만 체코 원전 수주의 그 예산을 90%를 감액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조에 해당하는 수익을 국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거를 90%를 감액하는 것은요,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전 수주를 상대가 하면 수주를 받은 나라에서는요, 상당분을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원전 사업의 기본적인 패턴인 것인데 90%를 깎았으니까 30조 체코 원전을 하지 말라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동해 가스 시추선 사업도 505억인데 8억을 깎은 것이 아니라 8억으로 깎았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5천만 국민의 염원이 뭡니까? 산유국의 희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죠.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다행히 석유공사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한겨레에서 나온 것은요, 환경단체는요, 석유 시추선 갖다가 이 탐사하는 걸 갖다가 탄핵해야 된다고 떠들어요. 참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가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손발을 또 뭘 묶었느냐, 다음이요. 하나만 보면 문재인의 특활비를 보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8억, 70억 쭉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는요, 첫 해 45억, 그 다음에 37억, 내년도는 0원이에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이런 등등 때문에 대통령은요, 손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예컨대 이 상태로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비상계엄을위원이라고 잠깐 떠들어요. 헌법 교수들도 나와서 위원을 떠드는데 제가 위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 드릴 것입니다. 뭐 절차적 요건은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심의 이 선포 전 해제 전에 모두 심의를 거쳤습니다. 막말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위헌성은 있지만 무효는 되지 않는 성격입니다. 긴 설명을 생략하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요, 전시, 사병,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견 들으면요, 우리가 전시, 사변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 사변도 아닌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위헌이다, 이런 논리를 많이 이제 개진하고 있는데, 다음이요. 지금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만 판단할 수 있느냐?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요, 헌법은 그에 대한 통제 방법을 헌법은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은 이 상황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국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국회는 헌법상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고 그것에 대한 통제 방법은 해제 요구밖에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전속적인 권한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국회가 해제 요구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일종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헌법상 통치행위라는 말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나 정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일반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대통령이 국가를 승인하거나 사면, 선전포고, 해외 파병, 계엄 선포, 긴급명령 발동, 이런 것들은요,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써놓고 있고, 저도 제 책에서 한 18년 전에 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최근에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새롭게 쓴 게 아닌 것이에요. 이미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통치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단이 존중되어 옳다라고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또 시비가 됐었습니다. 헌재 갔어요. 헌재는 뭐라 했냐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헌재도 사법 판단을 자제해 옳다, 그렇게 판례를 남긴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 둘 사항은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왜 사법부 심사가 면제되느냐,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삼권 입법부와 사법부와 동등한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는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동렬의 지위로 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만큼은 삼부를 초월하고 있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지위를 뭐라 하느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통치행위란 말은 빨간 글씨로 써 있지만 국가 원수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부를 뛰어넘는 고난 행사를 했을 때는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판사나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다음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뭐를 비판하느냐? 그들이 가서 행한 연방제 통일은 우리 헌법 4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5천만 국민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이 새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한 것, 북한을 방문하려면요 사전 통화해야 되겠죠. 만나서 대화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말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는 말을 한 바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런 것들도 일종의 통치행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을 전 세계 헌법은 다 두고 있어요. 이 비상계엄을 왜 두고 있는 것이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일부 질서, 일부 몸을, 자기의 지체를 파괴해서라도 전체를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생명을 구하려면 왼쪽 다리를 다 절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환자들은 할 수 없이 의사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생명이란 더 큰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리 한쪽은 희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다 보셨지만 입법 독재에 국정마비에 예산농단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고 대통령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할 수 없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한 계엄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은 전체의 자유를 영원히 누려야 될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국가 비상시에는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 상황 속에서는 일부의 자유를 유보하더라도 전체의 자유를 영원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사전에 헌법에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헌법이 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다 헌법 조문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 발동은 유독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고난으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국가기관들이 내란으로,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정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이가 내란으로 규정하니까 다 내란이라는 것이에요. 예의 없이 내란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추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몽땅 다 편승하는 인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비상계엄은 어떤 조치입니까? 나라를 둘째 줄에 국가를 세우기 위한 조치예요. 내란은 뭡니까?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치란 말이죠. 국가 원력을 무너뜨려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한 쿠데타가 되는 것인데, 전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금의 검경은 이성을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언론기관은 타락한 것이고 지성인들은 양심을 저버렸고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 위기 시에는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추가 기울어지니까 이런 행동들을,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요, 피투성이가 된 상태인 것이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벌어진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을 갖다가 내란죄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내란죄 괴수로 전락시키면서 뭐가 급하다고 대통령을 바로 출국 금지시키는 아부성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는 누구에게 충성하려 하는지 몰라도 서로 자신의 고난이라고 서로 업적을 내려고 복잡하게 싸우고 있는 것인데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가 안정되면요, 지금의 검찰과 경찰이나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낼 것입니다. 또 한동훈 의원은 예컨대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는데 헌법에 어디를 봐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외신은요, 계엄의 본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대한민국의 계엄은 북한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외신은
제3자 입장에서 나름 객관성 있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공산 세력과 싸우면서 지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정강훈 목사께서 늘 수년간 또는 10년 넘게 대한민국이 무너졌단 말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이 좌파 세력, 특히 종북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외신들이 다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늘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믿을 데가 없습니다. 검찰, 경찰, 군인, 공수처 어느 하나 믿을 데가 없는 것이고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 우리가 옳다는 사실을 모여서 외쳐서 정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이요. 오늘의 더 중요한 쟁점인데요. 고난대행의 고난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고난대행이라는 것은 언제 뭔가면 임시 대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잠시 대통령의 고난을 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상 변경적인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고난대행자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기존에 임명한 장관을 바꾼다든지 또 새로운 고속도로를 논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요, 고난대행자는 현상 유지에만 그쳐야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국난을 극복하고 국제 질서가 지금 민감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대행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상 유지 또 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결코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총론입니다. 두 번째, 현안이 되는 것이 뭐냐?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권인데 거부권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줄에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 고건 고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의 고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헌법 이론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왜 가능하다 보느냐?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통제가 필요한 것이 우리 헌정 질서인 것인데 입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 되건 아니건 간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권력 통제를 위해서도 거부권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겁박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는 우리가 너무 지겹도록 봐왔지만 이번에도 곳곳에서 이중인격적인 행태를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 양반이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냐? 이게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현상 유지가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 논리적이에요. 일단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요, 황교안 고난대행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소추 당했을 때와 탄핵이 된 다음에도 고난대행을 했는데 황교안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을 때의 고난대행과 없을 때의 고난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통령이 현존하고 직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잠시 고난이 정지된 상태의 헌정 질서와 대통령이 아예 공석이다, 그럴 경우에 고난대행의 고난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황교안 고난대행이 대통령의 권이 없었어요. 없은 상태에서도 재판관을 임명했단 말이죠. 그럴 때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추미애는 신임 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박범계 고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박주민 임명한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다.
이 인간들은 말은 일단 하죠. 그러나 이 말을 지금 지킬까요? 안 지키죠, 얘들은. 예? 얼마든지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일단 우리는 이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만일에 임명할 경우와 임명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나, 민주당 둘인데, 이것도 원래는 민주당이 2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왔냐면,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중간에 한 사람은 합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이 그냥 지네가 우기니까 국민의힘이 진 거예요. 2대1 상태입니다. 2대1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만일에 2대1로 임명이 되면요, 9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6명이니까 3명을 12월 달에 추가를 하게 되면 9명이 되는 거예요. 9명이 되면요, 탄핵은 매우 위험스럽게 결론날 것입니다. 왜냐? 현 상태 6명 중에서 2은 문재인이 임명했어요. 2은 김명수가 임명했어요. 4시요? 거기다 지금 민주당 인사가 2명 들어오면요, 딱 6이 돼, 6. 6이 되면요, 이 인간들이 안 할 인간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한덕수가 임명을 했다, 그럴 때는요, 내년 4월 18일까지 재판을 끄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 4월 18일 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이 그만둡니다. 2명 그만두니까 6에서 4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2달 내에 끝내라, 뭐 3개월 내에 끝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3명을 임명 안 하겠지만, 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내년 4월 되면 2명이 나간단 말이죠. 나간 몫을 임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간 몫을 채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7명 남는 거죠. 7명 남으니까 그 중에서 6대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2명을 빨리 해서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임명하지 않을 때 어떨 것이냐? 이건 신나요. 임명하지 않으면 왜 신나느냐? 6명밖에 없죠. 6명의 재판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지금 재미난 사건이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뭐라 한다면, 헌재법 23조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제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이 23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헌재가 보니까 일리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7명이 있어야만 헌재는 재판이 가능해요. 7명이 있어야만 그 중에서 6사람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요, 지금 6명밖에 없으니까 7명이 안 되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자, 보세요. 6명이 이준석은 현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지요. 그러면 심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기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6명밖에 없으니까 7명이 안 되면 재판을 안 해주겠네. 그럼 자기는 탄핵 심판 문제가 결론이 영원히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준석이가 이 조항을 정지해달라고 예컨대 헌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헌재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박수 쳐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걸 받아줬어요. 받아주니까 이준석 사건은요,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자, 시험 문제를 내면요, 이거 받아줬죠? 받아줬으니까 6명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아니다. 뭐가 맞아요? 가능하다는 거죠. 6명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요 내용이 이준석 사건에만 적용될 것이냐?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준석 사건에서 6명 재판이 가능하다고 잠정적 결론이 나왔어요. 요 결론이 다른 사건도 영향을 주겠느냐? 다른 사건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모든 사건도 6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이준석 사건이 현재 끝나면요, 23조가
원성 회복돼서 7일 이후에 재판이 가능하다. 그게 뭔 말인가면 지금 6인 상태에서 재판이 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준숙 씨가 자기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7명은 안 된다. 6명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헌재가 받아줬죠. 6명이면 심리가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요, 이진숙이가 소 치유하면 됩니다. 소를 치유하면요, 다시 23조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몇 명이 심리해야 됩니까? 7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심리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헌재 재판관이 현재 6명이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당분간 탄핵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잘했지만 내용이 워낙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6명이 하면 안 되죠. 7명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진숙이는 뭔가면 저렇게 되면 좀 6명인데 7명이 아니면 재판을 못하게 되면 자기는 영원히 옳으냐 그러냐 판단을 받지 못하니까 23조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신청했는데 헌재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받아준 거예요. 받아줬으니까 6인으로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우리가 6인 하에서 심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6인 하에서 심리가 가능해도 떨 건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사람을 보충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도 요새 막 가고 있잖아요. 재판 통지서도 받지 않고 다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죠. 3개월 내에 끝날 리가 없어요. 그 사건은요, 조만간 또 법관 교체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심이 6개월 이상 전 걸린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원칙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준숙 씨 사건이 끝나야 끝나게 되면 다시 7일 이상의 심리로 재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숙 씨가 소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를 치유하면 23조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7일 이상이 없으면 심리가 안 된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관 3명 임명 안 하면요, 계속해서 탄핵 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마지막인데요, 다음이요. 그 권성동이 뭐라 했냐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건 국가적 위기 시에 우리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준숙 씨가 소를 추가해서 7일 이상 심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 놓고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시계만 착각 갈 뿐이지 윤 대통령의 시계는 갈 수가 없어요. 심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 엊그제 모여가지고 6명에서 심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첫째는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한덕수가 힘에 밀려서 임명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재판을 계속 지연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연하느냐? 탄핵 재판은요, 형사재판 규정을 유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나가야 되는데 연속 2번만 안 나가면 2번 연속만 안 하면 됩니다. 한 번 가고 그다음에 머리 아프다 해서 안 나가면 돼요. 지금 헌재가 얼마나 신속하게 하려고 하느냐? 주 2회 심판을 열겠다고 되는 것이에요. 아주 신속하게 해요. 이재명은 신속하게 안 하면서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 하고 한 번 하루는 빠지는 거죠. 또 한 번은 성남 FC 사건에서는 증인이 460명이나 신청됐어요. 그렇다면 이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 증인을 한 500명, 1000명 불러서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형사재판에서는요, 이 전문 증거 배제라는 말을 하는데 뭔가면 지금 언론사나 검찰이나 경찰은요, 직접 당사자의 발언을 듣지 않고 들은 얘기만 합니다. 들은 얘기 가지고서는 재판에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얘기를 듣도록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증언을 청취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무자백에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끔 진행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보면요,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따라서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이 없거든요. 따라서 전문법칙 배제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두 가지 헌법 또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서 탄핵을 내년 4월 18일까지 계속 이후로 미루면 되는 것이고, 참고로 180일을요, 어제 보니까 120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나 180일도요, 요거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후지 규정이에요. 180일이 안 했다 그래가지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선거법 사항도 6개월, 3개월이지만 그거 안 했다 그래가지고 처벌 조항이 없어요. 강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막 늘어나는 건데 180일도 거기에 우리가 제한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적법하게 재판을 지연시킴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시간을 계속 가게 만들고 우리는 예컨대 멈추게 만들어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예. 학생들의 질문을 잘 받아요.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잘 안 받는 교수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 현재 6명이잖아요. 예. 6명. 6명 중에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죠. 한 명만 반대도 6명 중에 한 명만 반대. 내도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중에서 한 명은 반대할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주심으로 주심 결정된. 재판관. 예. 그렇죠? 예. 그럼 그대로 해도 3개월 안에 해도 우리가 이기잖아요. 아니, 그게 뭔가 하면, 예.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3명의 재판관을 보충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3명? 3명 국회목, 3명을 예. 권한대행이 임명하라라고 민주당이 잠깐만 겁박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또 한 가지는 네. 한덕수 총리를 네. 또 탄핵안을 또 올렸다가 다시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개새끼들 아닙니까? 뭐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하고 한덕수가 저는 절충을 할까봐 걱정해, 목사님.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고 재판관 임명 안 해요. 근데 탄핵하면 당하면 되죠, 목사님. 어제 예. 원주에서도 나하고 또 말씀했었는데 자 말싸움이 아니죠, 무슨 논쟁을 해서 논쟁. 논쟁. 예. 자 보세요. 예. 그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있죠. 네. 그거 다 인정했잖아요. 권한 대행이. 합수부 인정이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최규하 권한대행은요. 그러니까 직분을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목사님. 비상계엄도 하고 예. 직분도 임명을 했잖아요. 각종 권한 대행 있을 때.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도 저 한덕수가 네. 다 임명을 해도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어려운 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 헌법재판관도 다 임명해야 돼요. 한덕수가. 그럼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임명해도 좋고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지.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할 사람은 하고. 목사님, 그건 약간 좀 억지성이 좀 있죠. 이상 끝. 이상 끝. 하여튼 이 좋은 강의는요, 좋은 학생들의 질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 그렇지.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이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죠. 이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에 그치서만 안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가 뭔가면 최규하 권한 대행이 대통령 서거 시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비상계엄은 누구만 할 수 있죠?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도 탄핵될 때 네. 황교안이가 바보야. 그때 계엄령 선포했어야 되는 거, 황교안이가. 예, 하여튼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죠. 예. 정말 참 예. 말이야. 아주 예.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 예.
네, 김학생 교수님. 다른 질문 또 있으면 받죠 뭐. 질문 받다면 다른 뒤에 사람 못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나하고 토크 또 한번 해야 돼요. 자, 제가 이 정리 전문가인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김학생 교수님 말씀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편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명으로 헌재에서 두드려버리고 기각시켜버리면 끝이다. 근데 지금 쟤들이 지금 뭐 자꾸 3명을 뭐 임명해라 막 계속 나발 부는데 이걸 한덕수가 거부해버리면 되는데 그 할배가 마음이 약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간을 끌어야 된다. 아까 23조에 이진숙이가 취소를 해서 시간을 끌고 가거나 아까 말씀대로 오늘 하루 갔다가 내일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뒤져이고 지금은 가장 좋은 게 정강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이 비상계엄 사태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가감하게 전국 비상계엄령 내려서 지금 현재 수사하는 새끼들도 다 잡아 드려야 돼요. 저를 총리로 뽑아주면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학생 교수님 지금 설명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를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이 여기에 뭐 개입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이 북한만 아니고 중국도 개입이 되어 있는데 이걸 미국에서는 제가 외신을 보기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데 한국의 언론이 어떤 딱 한 군데 빼고 이걸 지적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하나 찢어왔는데 어느 신문이 잘 봐야 돼요. 잘 보세요. 탄핵 집회 중국의 손팻말 국민 속 파고든 중국의 붉은 별. 이게 3대 지휘 세력까지 여기다 다 분석을 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일보입니다. 자유일보. 왜 정강훈 목사님이 자유일보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대한민국 신문이 전부 다 외신을 거짓말로 번역을 해서 미국에서도 지지 안 하고 트럼프도 지지 안 하고 뭐 어디가 다 지지 안 한다 이런 거짓말만 잔뜩 깔려놨는데 이걸 보고 국민들이 전부 쏟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00개가 넘는 신문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야, 딱 자유일보. 만약에 자유일보 같은 있으면 갖고 와봐요. 만약에 자유일보 아니고 다른 데서 보도한 거 있다면 저 강화문 사회. 사회는 계속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또 설명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좀 늦게 오셨구나. 트럼프 아들이 예. 며칠 전에 예. 한국에 왔다 갔어요. 갔습니다. 예. 트럼프 아들이 예. 부정선거 조사하라고. 부정선거 때문에 트럼프 아들도 왔다 갔고 우리나라 개수기를 쓰는 키르기스탄 거기서도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왔고 더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까지도 비밀리에 와서 앞으로 이 이놈들을 다 때려잡고 난 이후에 장기 집권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도 이미 다 토론이 다 돼 있어요. 여기서 발표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목사님은 지금 한 10%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90%를 안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그렇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방금 이거 한번 띄워봐야. 신문에 있네. 봐. 여기. 탄핵 집회. 자유일보 맞죠? 자유일보 꼭 구독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유일보를 읽고 다른 신문을 읽어야 조선일보가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중앙일보가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신문에 금방 비교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유일보 구독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에이, 솔직히 손 들어봐요. 이거 봤어요 아침에? 봤구나. 나가시다가 자유일보만 구독하면 안 되고 6개 사항 전부 가입하시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큰 핵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놈, 북한놈 이런 것들이 전부 개입해서 대한민국을 두드려 엎으려고 하는데 한때는 여기 주도 세력이었어요. 정강훈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빨갱이 두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주사파에서 전향한 약간 불거스름한 우리 이동호 교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맨날 그 목사님한테 그 빨갱이 대장이라고 야 이 새끼야 너 한마디 하고 사라져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제 목숨을 살려준 것은 이날 이때를 위해서 저보고 증언하라고 했던 우선 그 김학성 교수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김학성 교수님 얘기가 누가 지금 반란 세력이냐를 정확하게 규정해 주거든요. 근데 저분은 아는 게 많아서 목사님 말씀처럼 말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아주 심플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비상계엄을 저들은 반란이라고 내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김학성 교수님과 다수파의 의견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니까 사법에서 이러라 저래라 사법 판단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그거 할 거냐 말 거냐는 오로지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상계엄은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란 형법 87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저분 얘기가 설명을 자세히 하지만 아주 심플해요. 내란죄가 성립하면 첫 번째, 폭동이 있어야 된다. 폭동이란 말이면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아예 한 지방을 모조리 점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나서지도 못하고 반란 세력들 때문에 그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있었느냐? 없다. 두 번째로 그거 하지 말고 빨리 빨갱이 이야기나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 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예 아니 국회에서 계엄 해제했는데 무슨 국헌 문란이 있었는데 두 개 없다. 이 말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란의 주범은 정확하게 3명입니다. 2명과 한 조직이죠. 이재명,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들어가서 반란을 지휘하고 있는 1심의 간첩단과 내통한 박선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란의 인원을 대고 있는 민노총입니다. 이거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봐. 나하고 토크를 해야지.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 저는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아서 어렵지 않은데. 빨갱이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연세대학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북한 방송 들었어 안 들었어? 매일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쉽게 해야지. 듣고 누구한테 가르쳤어? 우상호, 임종석이요. 야 이놈아. 네가 가르친 놈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매일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고. 황장년 만났어 안 만났어? 황장년 만났습니다. 황장년 한 7년간 세미나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지? 예. 그때 황장년 선생님이 간첩이 몇 마리 있다 그랬어? 5만 명 정도 있다고 5만 명. 예. 김국선 선생님은 간첩이 몇 명 있다 그랬어? 15만 정도. 15만 명. 예. 그러면 같이 따라도는 간첩까지 다 합치면 지금 거의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4천만은 아니고요. 이재명 속한 놈들은 다 아니 4천만이 아니고 400만. 아니 응? 40%. 예, 40%요. 40%. 예. 이게 전부 간첩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잡아야 돼? 40%. 그걸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아니, 네 놈이 잡아야지 누가 잡아서. 아니 저한테 그러면 국정원장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예 그 특별 수사대 만들어가지고 싹 잡아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지금 아는 놈이 잡아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일 중에 간첩의 우두머리를 지금 잡고 있죠. 잡고 있죠. 제주도 간첩 잡았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창원 간첩 잡았죠. 그다음에 민노총 간첩 잡았지. 예. 자, 민노총 간첩의 핵심이 누구요? 이게 박석권호라는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봐. 예. 지금부터 설명해. 이렇게 쉽게 설명해야 돼. 지금. 간첩의 핵심들. 목사님이 개입 안 하면 저도 꽤 잘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우선 그 석권호 한번 늘려보십시오. 간첩. 그렇지. 왜냐하면 민노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12월 7일 그 다음에 14일 인원 동원한 핵심이 민노총입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이 지금 그 금속 노조라 해가지고 지하철 노조, 금속 노조, 그다음에 보건 이렇게 다 파업을 지시했습니다. 파업을 지시하면 근로자가 파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파업했을까요? 시위에 동원하려고요. 12월 5일자로 다 파업시켰어요. 그런데 민노총이 누가 있었냐면 석건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조직쟁이 국장입니다. 조직쟁이 국장이면 뭐냐면 민노총의 지금 위원장이 양경수인데 양경수도 이석기, 다시 말하면 통합진보당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의 직계 후배입니다. 외고대학교. 그리고 걔가 지금 이석기의 지시로 민주노총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직을 완전히 장악한 틀어진 조직쟁이국장, 이 말하면 산하 조직을 완전히 쥐고 파업하지 마라 라고 지시할 힘을 가진 놈입니다. 이 친구가요 2016년부터 해가지고요 열몇 차례 중국, 하노이, 북경, 베트남, 광주 이 등 뒤에서 간첩하고 만났습니다. 리광진이라고 간첩하고 만나서 지시를 받아서 그 민노총 산하에 간첩 조직을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수사기관을 아예 문재인이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후속 수사를 아예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석건호는 지금 12년인가 18년 받았을 겁니다. 예? 15년 받았죠. 15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한번 이 석건호한테 내린 구체적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 2022년 11월 11일자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태원 참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이요. 헬로윈 대행 하다가 그때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빨간극해 각계각층 분노를 최대한 불출시켜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태원 참사 사건을 가지고 정권 퇴진의 힘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나가 있어요. 아예 촛불 부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나는 구체적인 구호를 들고 나가라 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사진 보십시오. 사진 보십시오. 윤석열 퇴진 옆에 까만 거 보십시오. 퇴진이 추모다. 이게요 석건호한테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노란 거 보십시오. 국민이 죽어간다. 북한이 지령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석건호 지금 이태원 참사 때만이냐? 아닙니다. 노무현이 탄핵됐잖아요. 그때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 방송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노무현 탄핵을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자요 1시간도 안 돼서 국회 본청에 정동영 국회의원 입과 그 다음에 국회 보좌관들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저 때는 어땠냐? 88년도에 북한이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전대협, 우리는 북한 방송 청취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뭐라냐면 남북올림픽 공동 개최 투쟁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2022년도 3월 24일입니다. 3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보시죠. 앞으로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5년 내에 우리는 5년 내내 투쟁해.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2022년 3월 24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5년 내내 투쟁하고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민노총이 지금 대한민국의 반란의 주력군입니다. 민노총 지금 120만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1인당 전부 5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매일 그냥 월급에서 나가요. 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매달 5만 원이니까 거의 600억 원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1년이면 7천억, 1조 가까이 돈이 민노총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노총은 그 돈 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돈 줘서 사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탄핵 주범 그 후에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좀 말이 흩어졌는데 이 박선원 보겠습니다. 박선원요. 더 넘겨보시죠. 예, 더 앞쪽으로요. 예, 아니 그 다음 박선원 쪽으로요.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이게 박선원인데요. 지금 박선원이 맨 처음에 특전사령관 사무실로 가서 그 김병준가요, 그 똥별, 그 뚱뚱한 그 사성장군 출신 민주당에 걔랑 같이 가서 인터뷰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선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군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근데 박선원이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다음. 이게 지금 박선원이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요. 긴급 체포 서둘러서 내란 행위자, 다시 말하면 윤석열과 우리 보수 세력의 새 규합을 막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일과 13일이 중요하다. 14일 날 탄핵될 거니까 이미 구체적으로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지금 국방부 뭡니까 조사본부가 지금 전부 별들 뭡니까 사령관 전부 다 그 직위 해제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시하냐면 법원에 눈치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내란죄인 경우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니까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해라. 아예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선원이가 누군지는 제가 다음 넘겨보십시오. 박선원이는요, 1심의 간첩단 사건은 2016년 노무현 시절입니다. 국가정보원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통합진보당 내에 간첩단이 활동하는 것을 정보를 잡고 수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중에서 이 1심회가 북한에 넘긴 내용 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중요한 국가 기밀이 적어도 큰 트럭으로 2트럭 정도가 북한으로 직바로 넘어갔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의하면 곧바로 넘어갔어요. 그걸 잡고 누구냐고 취재하고 들어가니까 당시 안보 전략 비서관 박선원이었습니다. 지금 지시하고 있는 박선원. 이건 내가 끼어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예. 김승규 장로님이 예. 국정원장이었었잖아요. 원장이었죠. 그래서 이 청와대 안에 예. 간첩이 있으니 예. 체포를 해야겠다고 예. 보고를 했잖아요. 노무현한테 찾아갔죠. 보고했습니다. 했더니 거꾸로 그렇죠. 김승규 장로님이 잘려버렸어요. 나오다 잘렸습니다. 거꾸로 잘렸는데 그때 하는 말이, 요건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잘랐다고 하면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한 2주일 있다가 김승규 국정원장 보고 스스로 사표를 내는 쪽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 노무현이가. 예,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2주일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국정원에 있는 암호 해독반에다가 예, 예, 예. 상금을 걸었어요. 자네들이 국록을 먹고 살면서 뭐 하는 거야? 왜 암호 해독도 못하나? 그리고 상금을 왕창 걸어놓고, 그때는 국정원장이 한 달에 자기 마음대로 국회 보고 없이 쓸 수 있는 비용이 5억이야, 5억. 그때는 예, 예. 상금을 다 걸어놓고, 김승규 장로님은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분이 국정원장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신권 있잖아요. 예. 신권, 돈 예. 한 트럭을 싣고 와가지고 사택에다 갖다 주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원장님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라고. 김승규 장로님 뭐라 그러냐? 그거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사무실에 갖다 놔. 김승규 장로님 그렇게 깨끗하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상금을 걸었는데 암호 해독을, 예. 하나님이 참 살려주는 게 뭐냐면 김승규 장로님이 바로 그만두기 하루 전에 암호를 해독해버렸어. 암호를 해독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A4 용지로, A4 용지 알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A4 용지로 평양으로 80만 장을 넘겼어. 80만 장을 USB로. 누가 아까 저거 박선원요. 박선원이가. 그럼 이놈은 간첩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놈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나라 끝났어요. 그리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뭔 일 한지 설명해봐요. 네. 그리고 박선원은 그러니까 김승규 원장은 자르려고 들어갔다 본인이 잘려 나온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그 보름 기간은 저도 김승규 원장 만났는데 저도 그 이야기 못 들었는데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했네. 그 암호 그 기법이 있는데 테크노그래피라 해가지고 아예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숨겨놓는 기법인데 그걸 우연히 풀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김순교 원장만 잘리고 박선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박선원이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뭘 했냐면은 맨 처음에 국정원장 상근 특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기조실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정보기관은요 차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A 파트에서 하는 일을 B 파트에서 모르게 합니다. 옆방에서 몰라. 예, 그래서 옆방이 몰라요. 그걸 누구만 아냐면 원장하고 대통령만 압니다. 직접 보고를 받는. 근데요 원장 말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조실장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기조실장은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돈 줘야 되죠. 그러니까 A라는 데 일하려면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B라는 데 일하려면 돈 받아야 되니까 돈을 주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관리를 합니다. 승진시킬지 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첩 혐의를 받았던 박선원이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아예 돈하고 인사를 간첩이 통틀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1차장까지 갔다가 지금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도 들어가도요, 정보위에 정보위 간사가 뭐냐면은 국정원을 감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선원이는 자가 어디서 나오는 정보인지 모르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소스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지금 국정원에 있는 자기 뿌락지들한테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 쪽으로부터. 그러면서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니까 내란죄다. 내란죄니까 긴급 체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박선원이가 누구한테요? 경찰하고 지금 다른 기관들한테 국방부한테 지시한 거예요.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주범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맨 앞으로 다시 넘겨보십시오. 이재명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딱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탄핵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라.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을 국가내란 범죄 수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니까 퇴진이 추모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한 게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 수괴라고 지금 곧바로 이 규정에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는 세력이 누굴까요?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란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한 얘기입니다. 반란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데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담하고 누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내란 동조죄로 아까 부하 내동자인가요? 예? 부하 수행자인가요? 그거 걸릴 텐데 그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 국민을 꼼짝 못하게 공포로 놀아넣어서 그리고 지금 아예 정부 기관을 실제로 지휘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반란입니다.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인 저 같은 주사파 출신 김일성주의에 맹정하고 대한민국보다는 헌법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충성서약한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으니까 대통령은 구국에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반란으로 몰아가 내란으로 몰아가는 이 세력이 바로 반란 주범이고 그 반란 주범은 이재명 그리고 박선원 민노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이 반란의 주범들을 역사의 심판정에 단두대에 세우는 그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